새벽녘, 남편 준우의 외도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여자는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팔아넘긴 친정재산 수억 원으로 세워진 회사 미래테크.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쾌락을 위한 것이었다니. 제 심장은 얼어붙었지만 이 배신에 대한 대가는 차갑게 치러질 겁니다. 저는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민정입니다. 올해는 벌써 30입니다. 한때는 제가 키운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면 이 삶에 더 이상 미련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무리 주어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제 모든 감각을 찢어놓습니다. 회초리가 처음 등허리에 내리꽂혔을 때 제 온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마치 독사처럼 제 등에서 허리까지 순식간에 파고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잠옷이 찢어지며 살갗 위로 흉측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준우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제 눈에는 핏발선 그의 눈동자만이 가득했습니다. 비싼 양복에서는 낯선 지현의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민정아, 내가 매일 내 핸드폰 뒤지고 날 미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 회사 전체가 나를 마누라한테 감시당하는 멍청이로 본다고. 두 번째 회초리가 허벅지를 후려쳤고 저는 고통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회초리, 그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시할아버지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재벌가의 가풍이라고 했지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때는 그저 따뜻한 관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회초리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제 팔에는 잔인한 추상화처럼 핏자국이 번져나갔습니다. 내가 아직도 청원그룹 아가씨인 줄 알아? 내 아버지가 너랑 연 끊은 지 오래야?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섯 번째 회초리는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막았고 회초리 끝이 팔뚝에 피자국을 남겼습니다. 고통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7년이야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반지하에서 살고 라면만 먹으면서 온갖 친척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당신 사업 시작하게 도왔어. 준우, 이게 당신이 나한테 보답하는 방식이야? 그의 표정이 순간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더욱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디서 불쌍한 척이야? 내가 아직 쓸모가 좀 있으니까 6번째부터 20대까지. 저는 몸에 떨어지는 고통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아플수록 정신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사랑에 눈멀었던 두 눈이 드디어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넥타이에 묻은 립스틱 자국, 셔츠의 낯선 향수, 그리고 최근 반년간 야근을 핑계로 외박하던 밤들까지. 마지막 회초리가 떨어졌을 때 저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버려진 넝마 같았습니다. 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회초리를 던져버리고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반성해.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에 고막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몸에서 흘러나온 피웅덩이 위에서요. 7년 전 저는 그를 위해 수천억 원의 재산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7년 후 그는 우리가 함께 이룬 이 저택에서 다른 여자를 위해 저를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뒤집어 높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내며 상처투성이인 제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저 샹들리에는 작년에 미래테크가 상장한 것을 기념하며 제가 직접 고른 것이었는데 핸드폰은 5m 떨어진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제게는 마라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뼘 한 뼘 기어갔고 제 뒤로는 끔찍한 피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등의 상처가 불에 타는 듯 아팠지만 핸드폰을 꼭 가져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제 손가락이 핸드폰 끝에 닿았습니다. 화면 잠금을 풀자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7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제 감정의 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매여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전화기 너머로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최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아, 정말 우리 민정이니? 아빠, 너무 아파요. 저는 길 잃은 아이가 마침내 집을 찾은 것처럼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어디야? 누가 그랬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게서 저승사자라 불리던 아버지의 지금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박준우가 회초리로 저는 똑똑히 말하려 했었지만 고통과 서러움의 말이 조각조각 흩어졌습니다. 그만. 위치 보내. 아빠가 바로 사람 보낼게. 민정아, 아빠가 있니?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 옆에 웅크렸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후회가 더 아팠습니다. 7년 전 아버지는 박준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리며 그와 결혼하겠다고 했지요. 심지어 연을 끊어서라도 그와 함께하겠다는 모진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제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서려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문이 부서지듯 열리는 순간 아버지의 수행비서인 한 비서님이 의료팀을 데리고 뛰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민정입니다. 20살의 저는 사랑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죠. 아버지는 제가 준우를 만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 부족함에 대한 갈증이 보여. 너의 사랑이 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천억 원의 재산과 청원그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준우와 함께 반지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내 선택이니 후회 없이 살아라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이 저에 대한 단절의 표현임을 알았습니다. 반지하 방은 좁았지만 그때의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늘 제 손을 잡고 민정아, 내가 꼭 성공해서 너에게 왕관을 씌워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라면만 먹고 살아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늘 열심히 일했고 밤늦도록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그를 도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포기하고 밤새도록 그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친척들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돈을 빌려왔고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그에게 인맥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미래테크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땀과 눈물로 한 걸음씩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미래테크가 조금씩 성공의 궤도에 오르자 준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갈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성공과 돈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의 말에는 명령조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폭력을 휘둘렀던 날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혼 3년 차, 준우의 투자 유치가 잘 안 풀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던 때였습니다. 말다툼 중에 그가 저를 계단에서 밀쳤고 저는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신고하려 했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민정아, 제발. 폭행 기록이 남으면 진행 중인 투자 유치가 전부 무산될 거야. 우리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고 저는 심지어 병원 의사에게도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를 처음 용서한 순간이었고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박은 잦아졌고 저는 야근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셔츠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 넥타이에 묻은 옅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제가 더 잘해야 하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지현이 미래테크의 재무이사로 들어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도도했습니다. 준우는 그녀를 능력 있는 재무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제 눈에는 이미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준우의 핸드폰에서 지현과의 다정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작년에 제가 아이를 유산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준우는 중요한 고객과 골프를 치러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홀로 병원 침대에 누워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불을 부여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 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7년의 세월, 저는 꽃처럼 시들어갔습니다. 반지하에서 피어나려던 장미는 결국 차가운 배신과 무관심 속에 메말라갔습니다. 그날 밤, 그의 회초리가 마지막으로 제 몸에 닿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는 숨을 곳도 숨길 것도 없다는 것을. 차가운 침대 시트가 살에 닿는 감각이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힘들게 눈을 뜨자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의 새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오른팔에서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등허리에 상처가 당겨지며 차가운 숨을 삼켰습니다.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한비서님이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셀카 모드로 바꿔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고 왼쪽 뺨에는 선명한 회초리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른 핏자국이 입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옷깃을 벌렸습니다. 쇄골 아래에는 대여섯 개의 자주빈 멍자국이 흉측한 벌레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을 위해 치른 대가였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버지, 최 회장님이 휠체어에 앉아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휠체어를 밀고 다른 한 명은 링거 폴대를 들고 있었지요.
7년 만에 뵌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귀밑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눈가 주름은 칼로 새긴 듯 깊었습니다. 하지만 매처럼 날카로운 그 눈빛만은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아가씨, 진정하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한비서님이 옆에서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드러난 팔, 회초리 자국이 가장 심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고 오른손은 마디가 하얘지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대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폭풍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했니? 이 질문을 하실 때 아버지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 무릎으로라도 기어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보물 같은 딸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 내게 애원하길 기다렸지. 하지만 그 짐승 같은 놈이 감히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빠가 너무 자만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제 동생, 지훈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누나, 괜찮아. 죽는 줄 알았네. 그는 제 참혹한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지훈은 급히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박준우, 임지현이라는 여자랑 3년 전부터 붙어 먹었어. 임지현은 지금 미래테크 재무이사고 작년에 둘이 경기도 외곽에 빌라 사서 임지현 명의로 해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있어. 이제 막 돌 지났대.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준우와 지현의 다정한 사진, 부동산 등기 서류, 심지어 아이의 출생 증명서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아이의 생일이 바로 제가 유산했던 그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구했어? 돈만 있으면 못 찾을 건 없지. 지훈은 냉소했습니다. 아, 더 재밌는 것도 있어. 그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미래테크 자금 수십억 원이 유령 회사를 통해 K라는 곳으로 빠져나갔어. 자금 담당자는 전부 임지현이고 아버지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자산을 빼돌리고 있군. 그뿐만이 아니야. 이 지훈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박준우, 지난주에 임지현 모자를 위해 수십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어. 수혜자는 그 아들이고 제 피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박준우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게는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훈이 내민 위임장을 보았습니다. 누나, 이거 사인해. 아빠가 심판자 계획을 시작했어. 근데 누나 위임이 있어야 전면적으로 실행할 수 있대.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위임장에는 빽빽한 조항들이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한 줄은 유독 선명했습니다. 청원그룹이 박준우 및 그의 관련 기업과 개인에 대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위임함. 저는 망설임 없이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 피 묻은 손으로 위임장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아직 듣고 계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전히 이 여정에서 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나눔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정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7년 전 아버지의 집을 나설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사랑을 향한 맹목적인 발걸음이었다면 이제는 복수를 향한 차갑고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최서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저의 갑옷이었습니다. 드레스룸 안에는 수십 벌의 고급 정장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콜 그레이 색상의 정장을 골랐습니다. 안에는 와인색 실크 셔츠를 받쳐 입어 전문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느낌을 주었지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의 민정은 늘 민낯에 헐렁한 실내복 차림,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고 다니는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최서연이라는 새로운 신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화장과 정교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상대도 압도할 만한 기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제 얼굴에 남은 회초리 자국을 완벽하게 가려주었고, 짙은 아이라인은 눈빛을 날카롭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붉은 립스틱은 선전포고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긴 머리를 틀어 올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어젯밤 보내주신 갑옷 중 하나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옷은 신기하게도 제 자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깨는 꼿꼿해지고 허리선은 잔해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도수 없는 금태 안경을 쓰며 가정주부에서 비즈니스 엘리트로의 변신을 마쳤습니다. 아빠가 만족하실까?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최서연의 완벽한 이력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 제 실제 학력과 일치했지요. 싱가포르의 한 투자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은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배경이었습니다. 현재는 고액 연봉을 받고 한진그룹 전략투자부 부장으로 스카우트 되었다는 설정. 한진그룹은 미래테크의 업계 최대 경쟁사였습니다. 이 직책은 박준우의 비즈니스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와 지훈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허공에 멈춘 채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꼭 젊었을 때 내 엄마 같구나. 아버지는 결국 이 한마디만 하셨지만 저는 그가 몰래 눈가를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누나, 그 차림이면 박준우 심장마비로 쓰러지겠는데.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저는 집사가 건넨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진그룹 쪽은 다 준비됐어? 물론이지. 지훈은 태블릿 PC를 넘기며 자료 하나를 띄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전략회의가 있는데 미래테크에서도 사람이 올 거야.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걔네가 보낸 사람이 임지현이래? 저는 무의식적으로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임지현, 준우의 내연녀이자 내 결혼 생활의 파괴자.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중 하나. 모든 패를 한 번에 보여주지 마라.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기억해.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인 법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얼굴만 익히러 가는 겁니다. 한비서님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조용히 청원그룹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7년 전 집을 나설 땐 버스를 탔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오다니. 운명은 때로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한진그룹 본사는 강남금융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40층짜리 유리 건물입니다. 차가 정문 앞에 서자 한비서님이 제게 새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설정은 다 해두었습니다. 주요 연락처도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슨 일이든 즉시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한 뒤 회전문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로비는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도시 엘리트 특유의 바쁨과 오만함을 띠고 있었지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저를 보고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습니까? 최서연, 오늘 첫 출근입니다. 저는 입사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즉시 공손하게 바뀌었습니다. 최 부장님, 죄송합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사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사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주변에서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진그룹 직원들은 이 낙하산 임원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신비감은 최고의 보호색이니까요. 제 사무실은 28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밝았으며 창밖으로는 도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 그리고 제 새로운 이름이 적힌 출입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10시에 35층 회의실에서 전략협력회의가 있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문을 잠그고 재빨리 컴퓨터 안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진그룹은 대규모 용산 스마트시티 부동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고 몇몇 협력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래테크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 프로젝트는 준우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따낸다면 그의 악화되는 자금난을 완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9시 50분.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속 제 모습은 냉정하고 침착했습니다. 이 정교한 화장을 한 여자가 불과 며칠 전 피투성이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최 부장님이시군요. 김 대표입니다. 한진그룹 대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하며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한 옥타브 낮췄습니다. 민정이 쓰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대표님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최서연 부장,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모셔온 인재입니다. 앞으로 전략 투자부를 책임질 거고 오늘 이 프로젝트도 주도하게 될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막 회의실로 들어오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마치 거만한 공작새 같았지요. 미래테크 재무이사 임지현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 여자가 박준우의 내연녀이자 제 결혼 생활의 제3자였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준우가 작년에 잃어버렸다고 했던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억지로 프로젝트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임지현은 맞은편에 앉아 머리를 쓸어 넘기는 동작으로 손목의 까르띠에 팔찌를 과시했습니다. 또 하나의 잃어버린 제 보석이었지요.
그녀의 미래테크 재무 상황에 대한 설명은 허점투성이었지만 애매한 미소와 몸짓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녀가 남자 임원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준우가 그녀에게 끌린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최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대표님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래테크의 재무 모델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추산에 따르면 자금 회수 기간이 2년에 불과하지만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유사 프로젝트는 평균 3년 반이 걸립니다. 임지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저희 모델에는 독자적인 변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수 말입니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허위 매출액, 아니면 과소평가된 비용,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지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저희의 전문성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토지 가치 상승세 계산이 기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케팅 비용은 업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죠. 이런 초등학생 수준의 실수는 미래테크 같은 회사의 보고서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김지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김 대표님과 다른 임원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진그룹은 미래테크에 대해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10분 후 임지현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즉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최 부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충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서류를 챙겨 떠났고 명함조차 돌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 박준우 부사장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우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모양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김 대표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최 부장, 미래테크에 대해 잘 아는군. 회사 자금을 책임져야 하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아.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미래테크와의 협력에 대해 계속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당신의 지적이 아주 값있었어. 회의실을 나서자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지훈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누나, 방금 소식 들어왔어. 박준우의 주요 고객사 3곳이 오늘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금 사무실에서 물건 집어던지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준우. 퇴근 무렵 저는 회사 건물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분수대 옆에 서 있다가 저를 보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민정아, 진짜 너 맞구나. 그녀는 제게 다가오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니지, 지금은 최서연이라고 불러야 하나. 저는 몸이 굳은 채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정교한 단발머리, 빛나는 눈, 그리고 입가에 상징적인 작은 점. 7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난 내가 나 잊어버린 줄 알았잖아. 그녀는 저를 와락 껴안고는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동생이 내가 오늘 여기 나타날 거라고 알려줬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녀는 저를 근처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어?
웃기지 마. 은주는 눈을 흘겼습니다. 우리 대학 때 4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머리 바꾸고 안경 썼다고 내가 못 알아볼 것 같아.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지훈이한테 들었어. 박준우가 너한테 한 짓, 그 짐승 같은 놈. 종업원이 커피를 가져오자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주는 라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봐. 나 지금 한국경제신문 탐사보도 기자야. 기업 비리 전문이지. 미래테크, 내가 한참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뭘 알아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탈세, 분식회계, 뇌물.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박준우가 최근에 해외 회사랑 접촉해서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 특허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거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준우가 인성은 쓰레기여도 늘 자신을 민족 기업가라고 포장했는데 그런 짓을 할 리가. 내부 정보가 있어.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래테크 자금줄이 거의 끊겼어. 박준우,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지? 문제는 그 기술이 국가 안보랑 관련 있다는 거야? 만약 거래가 성사되면 그건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게 돼.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준우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하셨지만 만약 그가 국가 안보 문제에 연루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저는 은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녀는 웃었습니다. 대신 독점 보도권은 나한테 줘야 해. 거래하지.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주말에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은주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서연아.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기뻐. 7년 전에 내가 사라졌을 때 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할 뻔했다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어.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힘 합쳐서 그 인간 쓰레기 감옥에 쳐넣자. 며칠 뒤 저는 평범한 옷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다시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제가 아플 때 몇 번 돌봐주시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훨씬 마르셨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자 그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가. 민정이구나. 어머님, 저희는 이혼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나한테 많은 걸 숨겼어. 지난주에 갑자기 집에 와서는 서류를 찾겠다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놨지. 그러다 내가 이렇게 돼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나 좀 도와다오. 그분은 침대 머리맡 가장 아래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열쇠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옛날 집 열쇠야. 그 집 지하실 금고에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좀 있을 게다. 제가 더 물어보려는데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임지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임지현은 제게 경고했습니다. 준우와 그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긴장해요? 저는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내가 당신 비밀이라도 폭로할까봐. 예를 들면 준우의 아들, 미나의 진짜 아빠가 누군지 같은 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 두 걸음 물러서더니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익명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미래테크의 재무팀 김 차장이었죠. 그녀는 제게 임지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작년에 유산했다는 의료 기록까지 건넸습니다. 작년에 유산했다면 도리가 지난 민하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김 차장은 임지현이 친자 확인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우가 양자 암호화 핵심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을 해외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기술, 절대 수출 금지 품목,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임지현과 준우는 단순한 불륜과 횡령을 넘어 국가를 배신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주치의인 박 원장님께 시어머니의 혈액검사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박 원장님은 기록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환자의 혈액에서 디곡신이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제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투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임지현. 그녀는 시어머니를 천천히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래테크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가 있는 한진그룹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침착한 척, 위험 있는 김 대표님 앞에서 저를 비난하려 했죠. 하지만 저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그의 허세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최 부장, 제발 청원그룹의 공격을 멈춰주시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겨우 쥐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린 채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쓰고 있던 금태 안경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드러난 제 눈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준우 씨, 당신은 그날 밤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멍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의 진짜 모습을 깨웠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민정이 깨어났다는 것을 그제야 그가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임지현과 3년 동안 바람을 피웠고 그 사이에 미나라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친자가 아니었죠. 임지현은 당신을 속였습니다.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생일이 제가 작년에 유산했던 바로 그날이었다는 사실을.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이 임지현과 공모하여 회사 자산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자 암호화 핵심 알고리즘이라는 국가 기밀 기술을 해외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죠. 반역죄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셔츠 깃을 살짝 열어 아직 아물지 않은 회초리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처,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겁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잔인하게 유린했는지 그 증거죠. 그는 할 말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남자가 제 발 아래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통쾌함보다도 희미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7년 전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민정, 제발 살려줘. 회사는 내 목숨이야. 내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린 끝났습니다. 당신에게 줄 마지막 충고는 이겁니다. 슈미트 홀딩스와의 거래를 취소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국정원이 이미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의 대화는 제 기력을 너무 많이 소진시켰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김요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최서연 씨, 박준우의 기술 거래 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이 현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비서님과 경호원 2명을 데리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시어머니의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길게 뻗은 나무들이 그림자를 드리운 낡은 집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자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비서님, 1층과 2층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지하실로 내려가겠습니다. 지하실 입구는 주방 뒤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이 어두컴컴한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낡은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열쇠를 사용하자 금고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쇠 상자 하나와 빛바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시부모님과 낯선 외국인 남자 한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캠브리지 1980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계속해서 넘겨보니 아래에는 편지와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독일어로 쓰여 있었지만 제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노트였고 서명은 브루커 슈미트 홀딩스의 창립자였습니다. 맨 아래에는 1995년 날짜의 계약서 한 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시아버지께서 어떤 기술 특허를 슈미트 홀딩스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말미에는 추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후손은 30년 내에 원가로 해당 특허를 다시 사들일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준우가 지금 팔려는 기술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팔았던 그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임지현이 준우에게 접근한 것은 처음부터 슈미트 홀딩스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 기술이 다시 박씨 집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시아버지의 기술 유출을 막으려하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누나, 큰일. 임지현이 방금 삼성서울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강제로 데리고 나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갔는데? 모르겠어. 근데 감시 카메라 보니까 검은색 벤츠를 탔는데 번호판을 가렸어. 저는 즉시 서류를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비서님.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호원 김대리가 즉시 총을 뽑아 제 앞을 막았습니다. 아가씨,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음기가 달린 총소리가 나고 김대리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며 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뒤에서 나타난 장갑 낀 손에 입이 막혔습니다. 조용히 해, 최 아가씨, 낯선 남자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 서류만 원해. 넘겨주면 살아서 나갈 수 있어?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상대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검은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김대리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없어. 분명 저 여자한테 있을 거야? 제 입을 막은 남자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머리로 그의 코를 들이받았습니다. 그가 고통의 손을 놓자 저는 그 틈을 타 계단으로 달려갔지만 다른 복면 쓴 남자에게 길이 막혔습니다. 저 여자 잡아. 코피를 흘리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하실 작은 창문이 갑자기 깨지며 검은 그림자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착지 않는 동시에 길을 막던 남자를 쓰러뜨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머지 2명도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10초도 안 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최서연 씨, 저와 함께 가시죠. 낯선 남자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경계하며 물러서자 그가 복면을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김효원이었습니다. 국정원 특수수사관 김효원입니다. 최 회장님께서도 제 신분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위층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위급했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임지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제 배후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다면?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거대한 거미줄 같은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유와 격려의 말씀에 매우 감사할 겁니다. 김효원이 운전하는 검은색 차량은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쇠 상자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김효원은 저에게서 쇠 상자를 건네받아 운전하면서도 빠르게 서류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양도 계약서를 보았을 때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역시 슈미트 홀딩스는 30년 전부터 이 기술을 노리고 있었군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시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효원에게서 무전이 걸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임지현에게 준우의 별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저희 요원이 그들의 다툼을 들었는데 유언장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임지현이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 해요. 어머님은 저를 아세요? 위급한 상황이라면 제가 어머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김효원은 잠시 반대하려 했지만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곁에 바싹 붙어 계십시오. 절대로 단독 행동은 안 됩니다. 준우의 별장은 파주 외곽에 있는 3층짜리 유럽식 건물로 나무에 둘러싸여 사생활 보호가 철저해 보였습니다. 김효원은 저를 뒤뜰로 이끌고는 불 켜진 2층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안방입니다. 사람 그림자 보입니까? 제 눈을 가늘게 뜨자 얇은 커튼 너머로 2사람의 그림자가 다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한 그림자가 다른 그림자를 세게 밀었고 후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소리칠 뻔했습니다. 그때
별장 뒷문이 열리고 이 원장님이라는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급히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의료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효원은 저를 끌고 덤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임지현의 개인 의사입니다. 작년에 저도 진찰받은 적 있어요. 김효원이 이어폰에 대고 몇 마디 속삭이더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의사가 밖에 있는 요원들에게 시어머님이 심장 발작을 일으켜 임지현이 긴급 처치를 위해 자신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야 했습니다. 임지현은 시어머니의 죽음을 심장 발작으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김효원의 지시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지현이 급히 별장을 나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김효원이 손짓하자 사복 차림의 요원 2명이 신속하게 별장에 접근해 경보 시스템을 해제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별장 안으로 들어가 2층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의 광경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 폴대에는 노란색 액체가 담긴 수액팩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효원이 재빨리 수액팩을 확인했습니다. 디곡신 치사량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입에 테이프를 뗐습니다. 그분은 힘겹게 눈을 떴고 저를 보고는 멍해졌습니다. 김인정. 내가 어떻게 어머님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구하러 왔어요. 김효원이 밖에 있는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옮긴 후 그는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흰가루가 든 작은 약병을 찾아냈습니다. 이거군요. 디곡신 가루. 언제든 수액이나 음식에 섞을 수 있죠. 저는 옷장을 열어 잠긴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김효원이 몇 번 만지자 금고가 열렸고 안에는 유언장 한 부와 몇 장의 의료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준우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고 날짜는 며칠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위조됐군요. 김효원이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보고서들도 다 가짜입니다. 시어머님이 오랫동안 알아누워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죠. 저는 계속 뒤지다 금고 맨 아래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효원이 노트북에 꽂자 안에는 미래테크의 기술 핵심 파일과 임지현과 슈미트 홀딩스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김효원은 보물을 찾은 듯 말했습니다. 이 이메일들이 임지현이 슈미트 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준우의 기술을 되찾기 위해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 차장이 제게 주었던 정보들. 너무나도 순조롭게 얻었던 정보들. 저는 김효원에게 말했습니다. 김효원님. 김 차장이 내 통자였습니다. 김효원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어폰을 통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차장의 신변을 확보해. 그리고 그 여자의 모든 통화 기록과 동선을 확인해. 임지현은 다시 한번 우리를 따돌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김 차장의 배신과 임지현의 잔인함에 대한 깊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김효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우가 마지막 기술 거래를 성사시키려 한다. 장소는 미래테크가 처음 시작했던 파주 외곽의 낡은 창고. 그곳이라면 준우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기에 분명 그곳을 선택했을 겁니다. 김효원님. 저도 가야 해요.
제가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후방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 단독 행동은 안 됩니다. 밤의 어둠을 가르며 우리는 달렸습니다. 김요원이 운전하고 제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10분 후 우리는 파주 외곽의 낡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김요원이 차를 멈추고 무전으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최서연 씨, 당신은 여기 계세요. 그가 제게 통신기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든 즉시 알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의하려는데 통신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큰일입니다. 최 회장님께서 혼자 창고로 가셨습니다. 방금 그분 차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김요원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임지현의 함정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보낸 가짜 구조 요청 문자.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김요원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이미 창고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위험해. 절대로 안 돼.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쌓인 상자 뒤에 숨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불빛 아래 아버지가 중앙에 서 계셨고 맞은편에는 총을 든 준우와 외국인 2명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직접 행차하실 줄은 몰랐군요. 준우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준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반역죄는 사형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딴 소리 집어치워 준우가 히스테릭하게 외쳤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들이야? 최민정 그 나쁜 년. 그리고 당신 최 회장님까지. 당신들이 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술 자료 내려놓고 자수해. 그럼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준우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목숨. 난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 그가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든 기술 500억 원에 팔 수 있어? 해외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한 돈이지. 그리고 당신은 그가 총을 들었습니다. 영원히 여기서 잠들게 될 거라고.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제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아빠, 준우가 잠시 멈칫하다 저를 보았습니다. 민정. 온 가족이 모였군. 아빠를 놔줘요. 저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죽이려거든. 날 죽여요.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준우의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청원그룹에 연락하지만 않았어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총알이 박히는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 준우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김요원이 어둠 속에서 쏜 총알이 그의 손을 정확히 맞춘 것이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국정원이다. 김요원과 요원들이 뛰어들어와 순식간에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와라 껴안으셨습니다. 민정아. 괜찮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아빠야말로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왜 혼자 오셨어요? 내가 납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널 잃을 수 없어. 다시는. 김요원이 다가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최민정 씨 즉시 여길 떠나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준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눌려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저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의 저는 그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박준호. 날 봐요. 그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지현이 당신을 속였어요.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 당신 아들 아니에요? 그녀는 당신 어머니를 계속 독살하려 했어요. 박씨 집안의 기술을 손에 넣으려고.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친자 확인 결과는 조작된 거예요. 그녀는 처음부터 슈미트 홀딩스 사람이었어요. 준우의 표정이 충격에서 뒤틀린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 나쁜 년.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만. 김효원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을 연행해. 창고를 나서자 새벽의 첫 햇살이 구름을 뚫고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그 밤의 일 이후 준우는 특수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재판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눈은 늘 허공을 응시했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넋이 나간 그의 얼굴.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우 씨,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미움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연민과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만이 있었습니다. 임지현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위조 여권으로 도피하려다 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명성이 완전히 추락한 채 카메라 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성공적인 심장 수술 후 회복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저는 평화로운 오후 햇살 아래 정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정아, 아버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는 아빠의 사랑이 집착과 같았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내 틀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더구나.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아빠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은 기다림과 존중이라는 것을. 내가 자랑스럽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병원 대신 아늑한 요양원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주 찾아가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정성 테크놀로지를 설립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양자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1년 후 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상장 기념 파티가 열리던 날 김효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아직 희미한 총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 무릎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민정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수사관과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손가락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단순하고 견고한 디자인의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새로운 시작,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다. 저는 팔에 남은 희미한 회초리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저를 짓누르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어낸 시련과 그 시련을 통해 제가 얻은 강인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흉터였습니다.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연결, 더 나은 미래라는 정성 테크놀로지의 슬로건처럼 말이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째, 부모의 사랑은 때로 자식의 삶을 제어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요. 최 회장님은 저를 사랑했지만 저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제가 성장통을 겪게 했지만 동시에 제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뻔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고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것임을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는 견고해야 하지만 그 울타리가 때로는 자식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둘째, 자식으로서의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준우는 저의 희생과 시어머니의 애정을 탐욕으로 되갚았습니다. 그의 이기심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했고 결국 그의 영혼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 감사와 책임감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사랑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대사회에서 인간 본성은 공정함과 복수의 경계선 위에서 끊임없이 시험받는다는 것을요. 저는 침묵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저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고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승화되어 준우와 임지현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선함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사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때로는 냉철한 응징이 왜곡된 도덕을 일깨우는 강력한 형태의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삶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날 것입니다. 민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민정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정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늘 주에 깊게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이나 감동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 공감할 것 같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